현대미술 최고의 컬렉터 찰스 사치가 주목한 지나 할로웨이. 상상을 뛰어넘는 물속 마법의 순간, 그 황홀한 설레임을 만나보세요. 세계 최초 여성 수중 사진작가 지나 할로웨이 사진전 더 판타지. 예술의 전당 한글한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복고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56회 시작합니다. 연출이었습니다. 오바쟁이들. 오늘 주제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프닝으로 뭘 잡았냐면 우리 대통령 각하의 연출 3종 세트를 3종 세트요. 3종 세트. 응?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거였잖아요. 처음 등장했던 이 사진이 연출이다고. 근데 연출이라고 했던 이유를 아세요 그때? 밖에서는 저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네, 격려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전 이 사진만 봤었거든요. 근데 요 사진을 찍기 전의 상황, 영상을 제가 구해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고. 요 직전 상황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분들이 나와요. 문을 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다고. 근데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기계실이야. 이분들이 기계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서 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기계실에 방역복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계실. 이 개자가 닭개자가 아닌 한은 자, 이게 연출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지난 시간에 다룬 거 아닙니까? 이 모니터가 여기 요 자리에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일로 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면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잖아요. 여기 턱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야 이 각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서울대 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데 요 살려야 한다가 언제부터였냐 물어봤어요. 병원 사람들한테. 네, 수소문을 했죠. 막. 일단 첫 번째 제가 확인한 거는 시설 관리하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메르스 전에는 없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오기 직전에 붙였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메르스 환자가 와서 살려야 된다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부터 여기 붙어 있었냐? 메르스 환자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의료진들이 이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의심을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그럼 원래부터 여기 붙어 있었냐? 아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다른 데 있던 걸 옮긴 거예요? 위치는 바꿨다. 사진을 위해서. 위치는 바꿨답니다. 사진 잘 나오라고. 여기 연출 2종 두 번째 세트죠, 이게. 세 번째가 이거 아니야. 최근에 나온 거. 이게 강화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심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위법, 불법 가뭄. 물대포를 맞아라 이 가뭄. 가뭄 퍼니셔죠. 가뭄 퍼니셔. 아, 종북 가뭄을 그러니까 벌하고 있었구나. 친노벼들 막 어. 그런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뭐를 직사로 쏘는 거. 응? 제가 찾아보니까 SBS에서 팀이 있더라고. 비디오 머그라는 네, 팀이. 이게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공중파 뉴스에 나왔을 내용인데 그 팀이 찍어온 재밌는 영상인데 그 지금 인터넷으로만 띄워서 몇 사람이 못 봐요. 그 영상을 보면 응징하는 거죠, 별을. 가뭄을 응징하신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요, 다시. 이 사람들이. 다음날 가봤더니 이렇게. 그리고 현재 청와대는 저것에 바쁜 것 같아요. 뭐에 바쁘냐면, 이 유병원 찾아 산발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예전에 세월호 때는 다 유병원 씨에다가 몰아가지고, 모든 책을 글로 다 떠넘기고 빠져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해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하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경제학 박사라고. 연금 전문가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본인이 임명했단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기도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유병원 위치까지 갈 수가 없어. 처음에 이제 박원순으로 하려고 그랬죠.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최근에 안 때리잖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자꾸 상승해. 그래서 거기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보통 삼성의 위치에 삼성이 아닌 곳이 있었다면 죽었죠, 이미. 화형당했을 거예요, 지금. 삼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유병원이 없어, 지금. 어떻게? 최대 고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북한에서 안 오고 사우디에서 오는 바람에 또. 균이 사우디에서 오는 바람에 북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골치가 아프겠네요. 메르스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177번 환자라고 있어요. 이 환자는 14번 환자는 삼성의 평택에서 나온 일본으로부터 감염된 14번 환자,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삼성의 현재까지 85명을 전파시켰다고 주장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90명이라는 숫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확진 일자도 신뢰하기 어렵고 경로를 잘 모르면 시주한테 전부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 가장 좋은 예예요. 177번이. 왜냐하면 오늘 확진 환자가 됐거든요. 근데 삼성병원에 간 것은 14번 환자. 지난달 27일 날 그 2박 3일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겹치는 환자예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2일째가 돼서야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한 28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지금까지 14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한 네. 2배 걸린 거잖아요. 2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분한테 메르스 검사를 안 해서 확진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더군다나 이분은 그 긴 기간 동안 1인 격리실에 있었대요. 그 열도 났대. 그러면 진작에 검사를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에서 확진 환자가 되어 숫자에 드디어 더해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냐면 확진 환자의 일자를 뒤로 미룬 거 아니냐.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환자가 이분 하나밖에 없는 거냐. 이분이 근데 이제 3차까지 음성으로 나왔다가 양성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발표됐어요. 네. 네, 그렇게 발표됐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믿기는 너무 미심쩍은 게 많은 거죠. 너무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자꾸 생기잖아요. 넘어가는. 계속 생기고 있죠.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자차트는 열어볼 수가 없대요. 그 접근 자체가 차단돼 있다고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나 삼성의 고위 관계자나
뭐 그런 분들만 볼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 처음에는 3차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지. 문영표 장관이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3차의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3차가 너무 많이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차도 막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다 병원 내 감염이라고 다 끌어다 붙였어요. 이제는 병원 외 감염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 감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병원을 벗어난 동네, 집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용어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가족 내 감염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가족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감염됐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소가 이때까지 중요했단 말이죠. 계속 병원 내 감염이라고. 병원이 아닌 동네에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차수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차수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확진 일자에 관한 이야기나 숫자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제. 그 경로에 대해서도. 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왜 세월호 관련 감독들 그 사무실 털었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존도둑이 자백을 했어요. 내가 했다고. 자기가 500건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180건 정도를 자백했대요. 왜? 180건을 왜 자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게 자기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번호는 지문을 많이 묻은 흔적을 보고 열었다고.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램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램은 뽑아가고 CPU는 뽑아가지고 피를 꺾은 다음에 다시 꽂아놨다고. 무슨 도둑이 이래? 말도 안 되는 도둑이 등장했어요. 이분을 김혜연 기자가 인터뷰할 겁니다. 할 거라고요? 지금 분이 결정됐어요. 13일에 경찰에 붙잡히셨는데 왜 이제 오셨나요, 형사님이라고 하셨다고. 준비된 준비된 범인. 범인인 거죠. 준비된 범인이요. 네. 그걸 막 불어서 이것도 자기가 했다고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둑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 PC를 분해하고 안 가져간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그걸 다 분해한 다음에 왜 다시 꽂아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사가 지금 쭉 나왔어요. 자, 요거 저희가 추적하기 위해서 김혜연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를 해보려고 좀 전에 결정했어요, 제가. 전쟁이다! 모두 대피하라! 이 스마트폰 주인은 왜 맨날 전쟁만 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매일 전쟁만 벌이고 계시다고요?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만화와 소설들을 평화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카카오 페이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저는 강릉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내가 찾아봤더니 기초단체장 중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포함된 건 최초예요. 기초단체장이면은 저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장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지사급 정도 되면, 그것도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급 되면, 다음 행보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왜냐면 국회의원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안 거치고, 국회의원이 떨어졌죠, 아마? 일부러 안 거친 게 아니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기초단체장 최초로 대선 후보에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꼴찌를 했죠. 이재명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여전히 지금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수님한테. 파파이스에 나오신 이후로 그 이후로 급격한 인기 상승. 그거 사실입니다. 네. 갑자기 작살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름이 작살제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에 최초로 포함되고 몇 프로 나왔죠? 1%. 근데 두 번째는 2% 나왔다니까요. 구청장이 대선 후보에 되는 거 보셨어요? 포함되는 거? 포함됐다 이 꼴찌라도. 꼴찌 강조하지 마세요. 꼴찌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직은 꼴찌, 아직은. 자, 제가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죠, 지금. 네. 이 사태, 누가 어떤 비율로 각각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주체를 나눠주시면 거의 맞춰서. 대통령, 보건복지부, 삼성, 이 정도는 들 수 있죠, 최소한. 그 셋 중에 책임을 나누면 대통령이 90%, 복지부 장관 9%, 삼성 1% 이런 정도.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나누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염병, 소위 옛말로 치면 역병은 전쟁만큼 무서운 거죠. 국민을 역병이나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그 나라 통치 책임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전쟁보다. 그래서 국방만큼이나 소위 중요한 게 이제 역병 방어 체계죠. 근데 거기 당연히 대통령이 제 최고의 책임이고요. 나머지 한 10% 중에 10분의 1 중에 또 책임을 나누는 복지부 장관, 복지부, 그야말로 복지부동부 여기 책임질 거고. 왜 웃어서 안 재밌는데? 아니 아직 안 재밌는데. 약간 제가 흥분 상태라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열받는 게 있어서. 네. 복지 후퇴부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하여튼 거기가. 쉽게 웃어주지 마요. 또 열등감 느끼시는가 봐요. 경쟁의식과 열등감. 약간 배우세요. 네. 근데,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민간 병원들은 이제 도의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 그러면 되겠냐. 소위 기업 윤리에 관한 거거든요. 그건 윤리의 문제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돈 들어가는 음압병상 이런 거 유지 안 하는 거 그거 크게 비난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특히 소위 발병된 감염된 분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선을. 그래서 피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숨기는 겁니다. 삼성병원이 감염원으로 확인이 돼서 하루에도 뭐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데 그걸 숨겨놓으니까 계속 들락거리잖아요. 감염원에 국민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책임이 큰 건 민간은 어차피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정책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책임지라고 국민이 세금 내고 고난을 맡겨놨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소수계층 돈벌이 하기 쉬우라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뭐 방식이 다양할 텐데 제가 얘기하면 조금 그거 뭐 각자 상상하시죠. 뭐. 하여튼 저는 뭐 90% 어디를 빠져나가시려고 지금. 저도 좀 뺀질거리고 피해보려고 그러죠.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실수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실수는 안 합니다. 이건 사실 관심만 가져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세월호의 사촌 동생이거나 아니면 세월호의 가면을 쓴 다른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자 또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키도록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특수한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확 먼저 치고 나가시지. 왜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간 다음에야. 너 역시 언론을 분석해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제가 6월 3일 날 공개를 했거든요. 왜 아무도 몰랐죠? 신문을 잘 보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신문을 보지 말고 SN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6월 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이에요. 아,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이고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이건 삼성의료원에 다니는 의료 전문가다. 이걸 알려준 거고 그 이전에 저희는 어느 병원 다 공개해줬죠. 6월 3일부터. 병원을 공개했다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 뒤져보세요. 6월 3일 날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거기 이제 뭐 보도도 되고. 물론 절대로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 안 써주죠. 인터넷 언론 이런 데 조그만하게. 그럼 제가 그 막 SNS, 트위터로 막 퍼날르고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적나라하게 버려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니까. 어쨌든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삼성병원 발표 못하고 D병원 하실 때 제가 삼성의료원이라고 콕 찍어줬습니다. 저도 꽤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왜냐면 D병원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D병원이 뭐예요 도대체? 삼성인 줄 다 알 때 더러운 병원이냐? 아, 이거 청순이 보니까 막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해서 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놀다가.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개하고 나서 또 국민일보하고 한판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문화일보. 문화일보. 진짜 문제 있어요. 문화일보지 참. 문화일보, 네. 예.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을 이제 제가 어느 날 문화일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전에도 뭐 자주 이제 뭐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보를 해서 뭐 산후조리원 하는데 1년에 300억 든다고. 분명히 내가 4년 동안 300억 든다고 써놨거든요. 네. 근데 매년 300억 든다고 써가지고 또 공짜 시리즈인가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제가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요만한 칼 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카타라고 하죠. 카타. 그렇죠. 남들은 막 청룡을 또 들고 다니는데 우리 네. 청수님은 뭐 패도 정도는 되는 거죠. 저는 막 요만한 거. 딴지일보가 패도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는 요 조만한 카톡 카톡.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제가 대신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엄청난 칼이 작으니까 막. 그럼요, 맞죠. 네. 그랬더니 그쪽에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언론 중재도 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정 보도 안 하고 그냥 반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전화 왔길래 제가 쿨하게 그랬죠. 됐다고 막 그냥 치화해줄게. 딱 끝냈어요. 네.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이길래 그래서 술 한잔 했어요 제가. 또 쓴 거예요 이번에. 같은 기자는 아니죠. 같은 기자죠. 같은 기자가. 네. 같은 기자의 오. 같은 이제 데스크 라인. 그래서 오. 근데 내용이 아주 황당무계한 게 지금 임종도 못 하고 있잖아요. 메르스 격리가 그렇죠. 되면 가족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유언도 못 듣고 이러는데 그 기사가 그 환자 간호사를 만나서 들었더니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환자 간호사라는 거는 환자의 직업이 간호사. 네, 간호사라는 것도 환자를 직접 자기들이 만나서 밝히고 네. 지인이 병문안을 했더니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시장은 61번 환자라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제 인터뷰도 전화 받은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환자를 병문안한 지인을 인터뷰했대요. 환자를 병문안 지인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막 소설을 쓰고.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저한테 인터뷰했다고 또 다운표 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시장님 전화 받으신 적이 없는데.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 가족하고 제가 시장님 워낙 말이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공격의 이 예리함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받을 테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썼길래 제가 그 환자 가족 남편분 지금 뭐 인터넷이나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던 거지. 그 남편 설마 원수 사이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바로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알던 아니 전혀. 제가 이거 발표를 하고 나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가족이니까. 제가 사는 단지 그 발표는 6월 6일 발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아파트 이름까지 밝히셨죠. 아파트명, 단지를 밝혀준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래야 다른 단지가 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항의 전화가 왔길래 제가 설득했고 본인도 동의했어요. 어떡하냐. 젊은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창작을 막 했길래 제가 바로 확인해봤죠. 진짜냐? 이랬더니 아니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보셨군요. 네, 그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만나냐? 나도 못 만나는데. 그리고 자기 확인해보니까 아니라더라. 그래서 제가 알았죠. 사기구나. 창작 일보구나.
그래서 제가 가진 카타칼. 그걸로 막.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음 검색어에 막 한 2주가량 계속 이재명 문화일보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없어질만 하면 또 쓰고, 없어질만 하면 또 쓰고. 그 트위터로 막 해버리고. 그럼 또 우리 또 동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요. 리트윗 막 누르고, 살짝 바꿔 또 누르고. 이러니까 계속 검색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좀, 성남시 공무원들이 검색어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그 기자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너 왜 나 인터뷰 안 하고도 인터뷰 했다 그러고 환자를 인터뷰한 지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봤죠. 그 지휘 라인에. 네.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을 해서 아니 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원래는 미안합니다 그럼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뭐 우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술도 한번 사줬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보자고. 담당 기자한테 전화 안 해보셨고? 거긴 안 하고 이제 데스크 가까운 쪽으로. 담당 기자는 성남시 담당인가 보죠. 담당이죠. 예. 오늘 뭐 시장실에 막 쳐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본인이 직접? 네. 그러면 만나셔. 그걸 만나요. 그걸 만날 가치가 없어서 연락했더니 아니 뭐 그런 거 오독하느냐 들었다는데 뭘 그러냐 이런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정하고 사과해라. 안 하면 메르스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했거든요. 고소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 그다음에 괴담 일부라고 제가 칼로. 그 사진에 보니까 손만 나왔던데. 그렇죠. 그거 누구 손입니까? 그 공무원 손이에요. 법적인 해결을 보려고 하신 건 아니네요. 아니 이제 오늘 이제 또 정정보도 청구 소송 내놨죠. 소송하셨고. 계속합니다 제가. 그 칼을 많이 주시죠. 제가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비록 작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왜냐하면 정말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요. 뭔가 일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혼난다. 그리고 이게 길게 보면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 있잖아요. 그런 사회 돼야죠. 그런 사회가 훌륭한 사회죠. 그 같은 환자분에 대해서 중앙 썬데이는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실명 공개됐어요. 그건 황당무계하죠. 그렇죠.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이게 왜 환자의 사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이름, 나이, 얼굴까지 내버렸어요. 근데 사진까지 나와요. 사진까지. 이게 사진 막 돌아다닙니다. 그 왜 간호사들이 붙이고 다니는 그 증명사진 있잖아요. 간호복 입고. 네. 근데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해가지고 중앙 썬데이 기사는 내렸는데 뭐 뭐인가 뭐 이상한 데는 계속 그걸 쓰고 있고 가족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화가 나가지고 또 댓글에다 제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재명이 한 걸로 치면은 95점, 정부는 빵점 이렇게 써나가 제가 또 아니 뭐 하여튼 카타칼로 열심히 그렇죠. 꽤 유용합니다. 한 가지 더. 네. 공공산후조리원 이슈가 터졌어요. 네. 아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저번에 여기서도 그 얘기 하다 그쵸? 말았죠. 예. 그때는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내가 열겠다. 네. 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건복지부 내에 그 스파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지원하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난 척한 기회를 지금 이렇게까지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복지부의 원안 수용을 촉구합니다. 물론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무슨 영상 클립이 절반이 자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끝이에요. 내용이 끝인데 사실 저 얘기만 들으면 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건복지가 그렇게 바본가. 사실은 기초단체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막 싸대기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리고 너무나 이쪽은 말이 되고 저쪽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자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지? 왜 시장님에게 잘난 척 할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일단 잘난 척 해보시죠, 먼저.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저도 웃긴다고 어. 생각했어요.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하수인이거나 부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독립된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네. 규모가 적지만. 네. 그게 이제 지방자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걸 통해서 나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이쪽으로 협력하는 네, 거죠. 협력하는. 네. 그런 건데 이 복지부나 정부 기관들이 생각이요. 그 성남시장을 자기 부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발표한 문안에 보면 공식 보도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당하냐 안 하냐는 시장이 판단한다. 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장 하고 싶은 거냐?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얼마나 잘난 척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제가 뭐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남시의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네, 아껴서 딴 데 안 쓰고 요거 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더 거는 것도 아니고 빚낸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가 요거 한번 해보겠다는데 요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출산 지원금을 늘려주라예요. 산후조리원은 안 되는데. 산후조리원은 안 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지역적 불균형이 생긴다. 성남이 좋은 살기 성남이 좋은 곳이 잘하면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면 성남이 잘하면 다른 도시 승질낸다 뭐 이거예요.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마, 하지 마라. 예. 다른 데가 못하는 거 너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산모 간 불균형 얘기했어요. 똑같은 산모인데 누구는 50만 원 받고 누구는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무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되겠냐 차이가 생긴다. 차이를 두라면서 똑같이 하지 말라며. 선별복지. 정부가 일반 얘기한 보편복지 선별복지. 하지 말라며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면서. 생각해보시면 애들 밥 주는 문제, 그렇죠?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는 밥 주지 말래네. 이게 정부의 방향이거든요. 방침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말을 맞춘 하시려고. 거예요. 네.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같은 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2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게 하고 그러지 못하는 한 80% 이상은 50만 원씩 주다가 60, 70, 80, 90, 100 이렇게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보편복지론자로 돌려내버린 거예요. 이유가.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네. 거기를 비싸서 못 가는 불평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용하래요. 민간 산후조리원도 이용자가 61%밖에 안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어떡하냐? 라고 돼 있어 문서에.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그래 나와. 보건복지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조리원도 61%밖에 이용 안 하는데 경영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경영 걱정해 주는 거죠. 메르스로 국민이 미친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삼성의료원 영업 안 될까 봐 걱정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것 똑같은 거죠. 아니 여기 보건복지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경제부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말을 하면 말 안 되는 거죠. 뭐 보건복지부가 왜 그 장사하는 산후조리원을 걱정해줘요. 여기서 공짜로 하겠다는데 공공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러 나오면 아싸! 아, 찬스가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근데-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첫 번째 말하신 지역과 불균형.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 니네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논리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산후조리비로 주지 말고 출산 축하금을 액수를 늘려주라 이렇게 문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는 죽어도 안 된다. 똑같은 돈을 줘도 산후조리비라고 주지 말고 축하금이라고 주는 걸 늘려라 이렇게 나와요. 성남시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돼서 인구가 과밀하게 될까봐 뭐.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편집! 아니 이게 정상적인 보건복지부면 여기가 잘하는구나. 여기를 본보기로 장려해야 되겠다.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모든 그쪽의 논리는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하기 전까지는 얘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작게 쪼개서. 그리고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간 특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좋은 잘하기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자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인데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좋은 쪽으로 다르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소위 하향평준화 하라는 다 거거든요. 못해라 이거 다 이게 못해라. 그래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응? 이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거 위헌이다. 저도 그래서 법률 검토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소송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정부 부처가 지자체 권한을 침해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승인 허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등한 정부 기관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하가 아니니까. 근데 이 협의하라고 돼 있는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승인 권한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너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성남시에서 중앙정부의 돈도 받지 않고 살림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 돈으로 민영 산후조리원 비싸서 못 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짜로 산후조리원이 있게 해줄게요. 공짜 아니라니까요. 세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 아니다. 그렇지. 웃어 넘겨야지. 자, 박수 그만 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니네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 니네 그렇게까지 잘하면 안 돼. 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는 못 따라 하잖아. 그리고 모든 산모들이 똑같이 받지 못하는데 그걸 하면 어떡해. 이런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이 잘하는다는 소리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럴 때는 워낙 카타가 작기 때문에 네. 사실 내버려 두면 되는데 레벨도 많 크는데 자꾸 칼을 벼러주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가끔씩 미끼를 던지기도 하죠. 미운 짓을 골라 해가지고. 누가 그래 써놨더라고요. 이재명은 가끔씩 매를 본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 가가지고 때려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난 느낌이 그렇게 가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싹 그런 느낌이 들게. 저거 한번 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약을 막 올린 다음에 때리면 벌떡 일어나. 그리고 나 때렸다고. 제가 전에 검찰청에 이제 강제로 불려갔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친한 친구들은 알아요. 근데 그걸 강제로 불려갔는데 네. 저를 종북 자금줄이라고. 저번에 왜 청소 용역 회사에 제가 이 청소 일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게 뭐 통진당에 흘러 들어가서 뭐 종북 자금줄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엮었어요? 네, 뭐 계속 그렇게 엮어서 채널 A부터 열심히 방송을 했죠. 그래서 제가 종북론자가 종북인이 됐는데 그거를 조사하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러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제 종북 얘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종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제가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로 확신한다. 확신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믿는다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고소를 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확신했는데. 아니 그때 이걸 이긴다고 그러셨잖아.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 통지서 받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르면 간다. 죄가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 믿지도 못하냐. 하나님도 믿는데. 난 여전히 그렇게 믿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빨리 내버리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박원순 시장님이 낫나요? 본인이 낫나요? 최근에 갑자기 비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말해요. 전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낫죠. 왜 본인이 낫습니까? 잘생겨. 아니 뭐 그건 좀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인 줄 안다니까 박수 좀 하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좀 신형이다. 신형. 신형? 박원순 시장 구형인가요? 구형. 7년 구형인가 그럴 거야 아마. 7년이요. 연식이 더. 연식에. 또 다른 거는요? 뭐 그거 말고 얘기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이제 보니까 요거는 박원순 시장이 나보다 아직 잘하는 것 같고 요건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뭐 다 저보다 잘하시죠. 잘하시고 칼이 크니까 거기는 칼을 조심해야죠. 박원순 시장은
최소한 뭐 장팔 3호 정도는 되니까 네. 우리는 뭐 커터칼이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네. 그건 지혜에 관한 것이고 본인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거예요. 네, 능력이야 그분이 뛰어나죠. 제 사부의 사부. 저보고 이 커터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제가 2012년에 제가 귀찮아가지고 SNS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성남에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고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한 수 팁을 가르쳐 줬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SNS예요. 그 지금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 지금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시죠? 팔로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비교하시려고. 성남시장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임기가 잠깐만. 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2017년이고 대선은 무슨 그다음- 대선 얘기를 지금 꼴찌라니까 지금 대선 얘기. 흥분하고 계십니다. 흥분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다음 대선이 있고 그럼 한 4년 정도 대선 공백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선아 지금. 2000 다음 뭡니까 다음? 성남시장 다음. 제가 성남시장- 우리 총 수님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한 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예, 그럼. 우리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장은 특별시장이에요. 네. 시장. 네. 저는 그냥 시장.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도지사는 네.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행정을 하고 도는 상부 관리 감독기관 비슷한 역할을 해요. 도지사가 직접 하는 행정은 소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소방 쫓아다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직할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소방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고 다니셨잖아요, 주로. 왜냐하면 본인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남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MOU 하러 다니세요. 연정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도지사 이름으로 한 행정을 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시는요, 시장이 행정을 하고 구청장은 일종의 행정 보조기관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광역시, 서울시 이런 데는 시장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 이름으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성과가 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도지사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소방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예. 관등성명이 뭐예요?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는 안 하신다는 얘기고. 그건 모르죠. 자꾸 미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본인의 다음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장이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뭘 정해놓고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큰 길에서는 뭐 내가 사회에 기여한 역할, 그야말로 제가 겪었던, 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때도 시간 때려보려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공장에 다닐 때도 하도 맞아가지고 군복 입은 아저씨들한테 하도 맞아서 나도 군복 입은 그 아저씨처럼 관리자 돼야지 연구환기 검정을 시작한 일입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검정고시 출신이세요. 하여튼 이런 사회 좀 바꾸자. 근데 그 길은 변함이 없는데 시민운동을 할 거냐,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를 할 거냐, 아니면 판검사를 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뭐든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길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미리 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미리 정해놓으면 스텝이 꼬입니다. 현재 상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닥친 대로 살긴 살아야 닥친 대로,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가다 보면 최선을 다하면 그 넓은 폭의 길 속에서는 길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약간 비틀비틀할 때가 있더라도. 근데 이걸 딱 정해놓잖아요. 그럼 현재를 미래의 개인적 욕망이 맞추게 되기 때문에 자꾸 꼬여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 별로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몸통을 넣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커터 칼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계속할래, 대통령 할래 하면 성남시장 하실 겁니까? 대통령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못 돼서 하는 얘기고요, 아직. 사고를 더 치실 게 남았습니까?
사고라고 하긴 좀 어렵고, 제가 기본소득, 그러니까 청년배당, 그거 한번 지금 해보려고 용역 중이에요. 벌써 이제 그거-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인데 이거 뭐랄까요? 빨갱이라고 공격당할 것 같던데. 제가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죠. 제가 역습에 좀 능한데,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해 주셔야지. 뭔지. 청년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뭐 기여를 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의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가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 또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토지라고 하는 생산 수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문제는 좀 차치하고, 그런 데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일도 안 하는데 왜 젊은 애들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야? 예. 딱 이렇게 역공을 당하게 돼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미 뚫렸어요. 그걸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미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65세가 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소득이죠.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기본소득 개념이 이미 들어갔다고 네. 생각하지만 65년 동안 노동을 하고 자손을 생산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데 만약에 15세다 혹은 네. 25세다 아직은 특별히 사회에게 이들이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딱 공격당할 거란 말이죠.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이 청년층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에게 자기 개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들을 좀 더 훌륭한 자원으로 만들어야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선투자할 거냐? 후에 나눠 가질 거냐? 예를 들면 총수님 말씀 65세 이상 고생했으니까 주자. 좀 뭐 동의하죠. 근데 젊은 세대가 지금 취업도 못하고 뭐 담배 사피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문화 활동을 하거나 최전의 자기 개발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달에 1년에 10만 원이라도 주면 아니, 책이라도 좀 사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술 먹고 놀면서 자기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나쁘게 예를 들면 저는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한 번은 얘기해야 될 주제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미 100년도 전에 등장했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서부 시대에 땅을 막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줬는데 그러면서 젊은 세대한테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의 개념을 줬다고요. 왜 그랬냐? 이게 이제 이 땅은 사실은 전체의 땅인데 그 땅을 특정한 애한테 줬다. 그러면 그 젊은이가 앞으로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젊은이로부터 기회를 뺏어서 네가 그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돈을 나눠줬다고요.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장님이 지금 20대들에게 성남시에서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려고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요거 시작하면 논란이 꽤 될 것도 같아요. 얼마나 주실 생각이신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개 연령, 그러니까 20세, 21세 하는데 보통 한 10,000명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100만 명이니까요. 네. 예를 들면 10개 연령층을 준다. 예를 들면 뭐 19세부터 29세까지, 네. 20세부터 29세까지 이렇게 하면 10만 명 되잖아요. 네. 1년에 10만 원이면은 100억이죠.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100억이 필요하고, 5만 원이면 500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가 기초연금 주는 거에 성남시 부담금이 40%인데, 네. 기초연금 나라에서 다 주고 있는 줄 아시죠? 저희가 덤탱이 써가지고 40%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자치 죽이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기초연금만 해도 20만 원씩 하면 240만 원 한 1년에. 65세 이상 다. 그런데 한 10개 연령층 정도를 1년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래 봐야 200억 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더 저희가 재정 확보하고 낭비 요인 줄이고 하면 1년에 한 20만 원씩 뭐 실업자인데 한 20만 원이라도 받아서 책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을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사용 시간이 제한된 상품권으로 주려고 그러죠. 지역 화폐로.
쓸 수밖에 없게. 저축 못하게. 그리고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남 그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대형 마트 못 쓴. 이렇게. 이 성남 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한부 하면- 화폐. 네, 지역 화폐죠. 시한부 지역 화폐. 네, 지역 화폐. 그래서 왜, 이거를 왜 시한부를 주냐면 그거를 사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계속 쟁여놓을 수 있잖아요. 창고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삼성 창고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환갑성이 있으면은 돌려가지고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고 지역 경제가 네. 회전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거 말고도 이미 있어요.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1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 또 안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띠두르고 금년개도 다니시고 동네 집 앞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하면 10만 원씩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하고 있어요. 35억 드려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다 성남에 이사 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성남으로 이사 가자 이게 유행이에요. 아, 이거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총수님들 성남으로 이사 오라니까요.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사 오세요. 중요하다니까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정치인에 의해서 제시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처음이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격받기 딱 좋은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공격하라고. 언제쯤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용역 중이어서 이제 올해 내년 정도에 이제 국제 학술대회도 좀 하고. 아, 그럼 너무 오래 있다가 터질 사건이고, 그럼 올해 하반기에 터질 사건은 없어요? 그 왜 그리 그런 걸 싸움을 즐기세요? 옆에서 보니까 원래 물구경, 싸움 구경, 불구경이 3대 구경거리라고 싸움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내년은 좀 이를 겁니다 아마.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논의가 좀 확대돼야죠. 공감도 넓히고 한 다음에 해야지. 그건 덜컥 주면 미쳤다 이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 내가 오늘 나가면 꼭 이 얘기는 하고 와야지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있으면 바로 끝내려고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내가 우리 방청객 저한테 뭐 이 메시지도 보낸 분들 계신데 그분들 질문 한번 그러면 어쨌든 그 직접 행정하는 시장님이시니까 여기서 질문 2가지만 받아서 저희가 시장님 답변하시고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이재명 시장 꼭 궁금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중요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사법부야 원래 뭐 독립돼 있으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수사권 최고 책임자 이런 건 좀 직접 뽑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게 제대로 서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에 그 사회는 망합니다.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만큼 중요한 게 소위 사법 권력인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정치라도 어떻게 좀 그래야 될 상황이니까요. 국회의원 하실 생각 있어요, 혹시? 별로 없어요. 시장이 훨씬 재밌습니까?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아니, 국회의원을 해본 적 있어야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감시 견제 활동을 하는 집행을 하지 않죠. 집행을 하지 않고 300분의 1이죠. 근데 행정 책임자는 자기가 직접 다 책임을 지고 할 뿐만 아니라 100%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의회 견제를 받지만 성남시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이 시장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합니까? 질문이 나중에 생각나시면은 꼭 팔로우를 해주시고. 네, 트위터로 쓰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립니다. 네. 이분이 시간이 많아요. 실제 많아요. 네. 제가 경기도 이제 방역 관계자한테 그 이재명 시장이 이 신상을 상당 부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남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티격태격한 것은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하느냐였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지난 6일에 페이스북에 삼성 서울병원 감염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같은 이런 동선을 공개를 했다. 메르스 환자가 미용실 목욕탕을 가고 길을 걷고 버스를 탔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까지 접촉자로 볼지에 대해서 역학 조사관들은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이걸 이재명 시장이 했듯이 중간에 발표해버리면 굉장히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관계가 없는데도 이 동선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병원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까지는 비판이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 사정도 이해는 한다.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너무 정보를 안 밝히니까 이 정도 충격파를 던지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깨지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우려하는 문제를 다 예방을 해놨어요. 또 잘난 척할 희망이 게 많았어. 대한민국에서 성남만 한 거예요. 저희가 전용 메르스 검사 상담소를 별도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열 환자 자체를 아예 다 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쓰리 쿠션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환자가. 여기 갔다 거부하니까 안 돼. 사실상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한 개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열 환자 전용 메르스 검사 진단소를 운영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간 검사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부의 의료에 의존 안 하고 저게 독자적으로 검사 다 했어요. 지금까지 85건 검사했습니다. 다 문제는 이제 음성이었죠.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우후 몰려올 거다. 그냥 우후 몰려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후 몰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독자적인 상담소 운영하고 독자적인 검사 시스템 만들고 의료진 파견해서 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남 조용하잖아요. 저쪽 경기도에서 걱정하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그런 건 전문가가 절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전문가가 그로 인해서 발생할 비용이나 혼란이나 그 자원의 분배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바로 그거예요. 그건 정치적 결단의 그러니까 영역이에요. 그게 정치가 결정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리조트 하나 비었어요. 이 사태 한국에서 이런 사태 벌어지자마자 리조트는 병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조트 주인도 혹은 병원장도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정치가 해야 되는 거야. 야 리조트 비워. 그것처럼 뭐 하나 비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가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정치적 결정 안 한 겁니다. 정치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도는 직접 관할하는 보건소가 없다니까. 다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난 척 하기 때문에 본인이 꼭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해주고 있는데 한참 해주고 있는데 카타칼 못 써가지고 어쨌든 정치인이 할 일을 한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게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거 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가 복지하라고 그러는데 복지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사 걱정해주며. 장사 걱정해주라고 있는 부가 아니거든, 보건복지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빠, 이거 왜 이래? 내가 알던 느낌이 아닌데? 그게 맞아. 어머나, 열대과일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바삭한 거야? 과일 농장 모두 GAP 인증, 생산 공정은 모두 GMP 해썹 인증. 딴지 마켓이 태국 현지까지 나라가 검증한 크루치킨 동결 건조 과일을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요리에 필요한 천연의 건강한 단맛, 비법은 조청입니다. 국내 유일 엿조청 분야 대한민국 식품 명인 강봉성 명인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두레촌 명인쌀 조청. 도라지 조청과 생강 조청은 따뜻한 물에 타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세요.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분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정의당 하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그죠? 이 세 분의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이빨도 세고 일도 잘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 정의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30대 내가 대표하겠다고 내가 할게 하고 나온 분이 있어요. 조성주 후보님을 모십니다. 예, 나이는 37이고요. 이번에 겁없이 노회찬, 심상정 빅매치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입니다. 조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 출마 선언이 화제가 됐어요.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정당이 아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과 싸우는 정당도 아니고 정의당은 미래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쪽 바닥에서 꽤 화제가 됐어요.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유시민 전 대표는 출마 안 했지만 실력도 인지도도 사실은 상당히 검증된 선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거 내가 해야 돼 하고 나오신 거예요? 왜 이런 걸 쓰고? 훌륭한 분들이시죠, 사실은. 진보 정치 내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훌륭한 분들이신데 역할을 많이 하셨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가라? 넘겨줄 만한 사실 가라라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장강의 뒤로 조금 한 발 물러서시라.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새로운 조금? 일을 그거는 본인이 대표하고 그분들은 부대표하고? 아니 부대표까지 하시면 안 되죠. 더 뒤로 예. 네. 왜 그래야 돼요? 그분들이 대부분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에서 사실은 성장한 리더분들이세요. 그 경험과 거기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죠.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님이나 노회찬 후보님이 하셨던 노동운동. 근데 그게 대변하는 노동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한국의 노동조합 조정률 10%밖에 안 됩니다. 혹시 여기서 노조에 가입되어 계신 분? 네, 없잖아요. 네. 새로운 노동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네, 노조에 가입해 계시는군요. 저희 한번 쓸모없어요. 예. 저분은 노조가 없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예, 뭐. 제가 노조 만들려고 얼마나 말하는데 귀찮아서 안 만들어 애들이.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내용들로 다른 사람을 대변해야 된다. 진보가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87년 민주화 운동했고 뭐 민주화 이뤘다고 해서 광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은 광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광장 밖이 어디예요? 광장 밖은 광야죠. 아주 정글이죠. 맹수가 뛰어도는 그런 곳으로 가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심상정, 노회찬 예를 들어서 그런 선배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네. 그게 직장별이건 혹은 산별이건 간에 네. 그렇게 조직화된 노조 운동 기반의 네. 그런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변되지 않는 90%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도권을 줄 때가 됐다. 진보는 이제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그럼 예를 주장을 들면 하는 것 어떤 같습니다. 계층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일 네. 아침 새벽 6시에 노량진 고시원에 고시원을 나와가지고 아주 창백한 얼굴로 취업학원으로 가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누가 대변하죠? 노동조합이 대변하나요? 그 사람들의 삶을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서 밤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그런 노동조합이 대변하나요?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들이 대변하나요? 제가 물론 청년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변해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거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진보가 이제 이런 고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그러니까 많겠지만 사실은 저는 50대도 많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노동 문제로 보면 그렇다고 보이는데 네? 사실 50대나 60대 노인 빈곤은 누가 대변하죠? 새누리당이 대변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변 안 하잖아요. 물론 표는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 정치가 대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진보가 대변해야 된다. 진보 정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20, 30대가 많기는 하지만 5, 60대도 거기에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대변하고 싶은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쭉 읽어봤는데 제일 인상적인 문장은 저의 출마는 조성주 개인이 아닌 진보정치 2세대 전체의 도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라 이거지 이제. 나 혼자 욕심나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요. 무슨 근거로 2세대 전체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 혼자 나왔는데? 원래 다 자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다! 라고 주장하고 결국은 그걸 증명해 나가느냐, 증명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근거는 사실은 제가 해왔던 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대학에서 나름 학생운동 언저리에 있다가 사실은 저는 더 이상 그때 제가 본 대학생들은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무슨 뭐 중추도 아니고 사회의 무슨 지성인도 아니고 당장 오늘의 등록금과 생계를 걱정하는 굉장히 힘든 예비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오래 싸워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그때는 기억하시나요?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지금도 뭐 부르긴 하는데 그건 아르바이트 학생이란 뜻이잖아요.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노동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경험이죠. 너 이런 사회 경험 한번 해봐. 옛날에는 그랬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들도 노동자다. 그래서 청년유니언이라는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때려치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직접 싸워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때려치고 청년유니언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30분 배달제 폐지나 커피 30분 전문점 배달제 주류 폐지가 수당. 뭐죠? 예전에는 이제 피자헛이나 도미노 이게 다 해주세요. 괜찮나요? 네. 항의 들어오면 좋아해요 저희는. 예. 피자 업체들이 이제 피자를 뭐 30분 내 배달해주면 할인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그럼 배달을 하는 사람의 노동이 있잖아요. 그럼 30분 내 배달하려고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따뜻한 피자를 먹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한 청년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30분 배달제 때문에 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부터 나갔죠. 조합원들을 데리고. 다행히도 조합원들이 솔로가 많아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게 싸움을 해서 그걸 폐지시킨 조합원이 거죠. 솔로가 많은 게 아니라 솔로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느 쪽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피자 업체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30분 배달제라는 제도는 비인간적인 제도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해서 당시에 이제 3대 피자 업체라고 하죠. 뭐 D사, 뭐 H사, 뭐 거기랑 싸워서 이제 그걸 폐지시켜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해낸 거군요. 예, 그렇죠. 저와 조합원들이 해낸 거죠. 예. 그 자랑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좀 전에 성남시장 자랑 못 봤어요? 뭐 저는 겸손해야죠. 그리고요, 또. 카페 그리고 예, 커피 전문점 주휴수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좀 유명해져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해진 시간을 다 일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건데요. 1958년에 생긴 조항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받아본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커피 전문점들 B사 그다음에 이게 어렵네. S사 뭐 S사 S사는 스타벅스인가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S사, B사 뭐 B사는 어디예요? C B사 이런 데가 사실은 그걸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7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고발을 하고 싸움을 이제 걸었죠. 그래서 아주 많이 보이는 카페 B사가 뭐 커피 B사 이런 데가 결국은 저희가 싸움을 걸어가지고 커피 B사가 3,00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6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피 전문점도 뭐 수억 원의 돈을 다 돌려줬죠. 이 싸움을 해서 사실 이게 사문화돼 있다고 그러죠. 법이 있지만은 안 지키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싸움을 걸어서 이제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노동부도 저희가 싸움을 한 이유는 홍보를 하고 받게 된 거죠, 그 돈을. 예.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전국의 알바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인물인데. 근데 몰라. 그렇다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30분제를 폐지하는 거라든지 주휴수당을 받게 한 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현역 국회의원 여러 명이 해도 쉽게 안 됐을 거라고 봐요. 했어. 그럼 본인이 이미 그 정도 알려줘야 돼. 근데 안 알려줬어. 네. 그러면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음지에서만 일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정당을 대변해야 되는데, 정당을 끌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재명 시장 칼이 작으니까 계속 하잖아요. 아니, 뭐, 그게 한이 돼서 나왔는지도 모르죠. 이제는 해보겠다. 직접 전면에 서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뭐, 조금 화제가 돼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조금 화제가 돼서 조금 한 발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런 그 정치인들의 발언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 싫어하냐면, 자기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 이게. 조성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세대, 응? 세대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정치인들은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해요. 특히, 진보정당에서는 항상 조직이나 대의를 먼저 말해요. 조성수 개인의 정치를 해도 되잖아. 이재명 개인의 정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진보 정치인들이 항상 사람과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대의와 명분과 큰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말이지.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인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어요. 이렇게 구태연하다, 발언이. 이거는 전 세대 심상정, 노회찬 시대 어법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인정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인정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성공, 예를 들면 뭐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개인에게 일종의 권력감 같은 거를 줘요. 그게 저 개인에게 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솔직하게 정치의 속성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그냥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싸움. 그러니까 그 권력감에 취하면 거기에만 취하면 결국은 뭘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언하고 계속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으면 저는 애초에 조성주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사명감과 제 개인의 욕망 이 둘 사이에서 그냥 갈등하는 게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사명감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동안 대변하고 싸워왔던 그들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한 걸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회가 그렇게 크게 변하기를 진보가 무슨 사회를 뒤집을 것처럼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진보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한 걸음 바뀌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자들의 싸움은 패배해서는 안 된다. 강자들은 가진 사람들 강자들은 한번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험 삼아서 뭐 실패가 교훈을 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한번 싸우면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자들의 싸움은 패배해서 그래서 질 것 같은 싸움이면 무조건 도망가라. 제가 청년 유니언이나 이전에 해왔던 모든 활동을 질 것 같으면 다 도망갔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길 것 같은 것만 100%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왜냐하면 약자들이 싸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작은 승리라도 한 번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승리라도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는 정치로 대변하고 싶다. 더 크게. 물론 여우처럼 얕게 하고 싶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정치를 진보 정치가 해야 된다. 장렬한 패배하지 말자. 이기는 싸움 하자 작더라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새로운 유형의 진보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다 오랫동안 만나갖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 잘 알고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속한 시대를 뛰어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자랐고 영향받았고 주고받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성장한 진보 정치인들란 말이죠. 근데 항상 이 진보 정당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거는 새로운 유형이 없어. 이때까지 없었어. 똑같아. 항상 똑같은 얘기야. 다른 사람의 입으로. 근데 좀 다른 종류의 진보 정치인이 나온 거 아닐까? 그게 꼭 당신이라는 많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 예. 근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동시에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총선 있잖아요. 이제 총선은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 우리 다 직업이 있잖아. 뭔가 먹고 사는.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치열한 현장인지는 거기 가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요. 다들. 목숨과 재산과 자기 명예와 자기, 평생의 커넥션과, 연줄을 모두 다 동원하고 쏟아붓는다고. 그거를 올인해.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만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을 본인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잖아. 대표가 되면. 정의당의 이름으로. 네. 그거를 못할 것 같은데, 아직?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걸 시키면 못한다 그래.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죠. 조성주가 당대표가 된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륜과 실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움은 팀이 하는 겁니다. 이거 개인 경기 아니에요. 총선이라는 건. 정당과 정당이 싸우는 겁니다. 팀으로 싸우는 거다. 저는 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저는 팀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장수잖아요. 싸우는 장수는 저는 정의당에 좋은 장수들이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청호선. 나가서 싸우시라. 장렬히 산하하시라. 저는 팀을 강화하겠다. 팀이 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이게 팀의 경기고 늘 우리는 개별 경기처럼 싸웠어요. 특히 진보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팀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만년 돈이 별로 없는 팀이죠. 오클랜드라는 소도시에 그 팀의 단장이 메이저리그는 감독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장이 팀을 리빌딩하고 설계를 하고 경기는 감독이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빌리빈 단장이라는 사람이 머니볼이라는 전략으로 오클랜드를 최다승 팀으로 만들었거든요. 뉴욕 양키스의 연봉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팀을 어떻게 단장이 팀을 전략적으로 리빌딩하고 감독한테 경기를 맡기는 거예요. 저는 오클랜드의 빌리빈 단장 같은 팀을 리빌딩하는 리더가 되고 경기는 뭐 노회찬, 심상정 두 분에게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뭐. 네. 그분들이 또 본인을 믿고 대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한테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건 사실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좀 긴장 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TV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오마이뉴스 TV에서. 그리고 이제 유세를 여기서 긴장한다는 거는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긴장 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양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그런 양반들, 사실은 그 양반들이 거기까지 가기 진짜 오랜 세월 걸렸거든요. 평생이 걸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보 정치가 내놓은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노회찬, 심상정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이정희 대표, 기억나는 사람. 또 써봐요. 없죠. 수십 년에서 그만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본인을 그 정도로 따라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저희 팀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소수 정예예요. 근데 소수 정예가 강한 게 저는 중요하다고 6명 생각해요. 넘어요? 예, 한 7, 8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회찬 심상정 이런 양반들이 졌어. 네. 그 양반들이 졌지만 새로운 대표가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이 대표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정당을 위해서도 맞는 길인 것 같다. 그렇게 승복하시겠냐 이건 네, 그렇게 마음으로 승복할 마음으로. 만한 리더십이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리더십은 그렇게 이제 한 정당에 아무리 정의당이 좀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석을 갖고 있는 큰 정당의 대표만큼 큰 리더십을 행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궁금한 건 네. 그런 건 없을 텐데 뭐냐면은 스스로에게 그런 재능이 있냐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질이. 그렇죠. 보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그런 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겪다 보면 그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거나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냐 이거지.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봐요,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일단은 뭐 저와 오랫동안 같이 한 팀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선수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 친구들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쓰레기라고 가끔 얘기해요. 뭐 그런 평소에 좀- 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인정해 주는 부분이 뭐예요? 따르는 같이 일하는 팀이? 저는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주 뛰어난 무슨 탁월한 어떤 창의력이나 재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저는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거기서 출발해 왔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30분 배달제, 커피 전문점, 주유수당 또는 뭐 제가 예전에 등록금 문제, 등록금 후불제라는 정책을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싸움이나 작은 승리일 수는 있어요. 그게 한 전체 사회로 보면 작은 승리, 작은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싸움의 모든 시작들,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사람들, 당사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이라는 표현보다 깊이 그 사람이 돼볼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면의 단단함. 저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야, 네가 37인데 어떻게 노회찬, 심상정 같은 거물들이랑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지금 진보 정치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더 깊이 공감하고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더 선배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드리고 그 세대를 책임지는 그 정책위원장 하지 그래.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 30대만 대변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지금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청년부 대표 나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거절했죠. 저 청년 대변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진보 정치 전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진보 정당 전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 선거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질 수 있습니다. 질 가능성이 99%보다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대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전체 선거에 나와야죠. 비겁한 건 어쨌든 물러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청년부 대표 나왔으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아마 정의당 내선 제가 됐을 겁니다. 무난하게. 근데 그거는 저는 비겁한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대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보 정치 전체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정당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와서는 안 된다. 1세대 진보 정치인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감히 1세대 진보 정치인분들이 해왔던 역할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가란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가란 얘기 아닙니다. 누가 나간대? 맞아요. 나가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의당은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정의당 전체 당원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65% 정도가 40대 초반에서 20, 30대, 그러니까 밑으로. 40대 초반 이하가 한 65%에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를 대표하라고 해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젊은 정당이니까. 근데 저는 정당은 특정 세대만 대변하는 걸로는
존립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그렇긴 생각하거든요. 한데 이제 예. 이게 지금 정당 대표 선거다 보니까 일단 네. 당 내에서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이게 먹힐 만한 전략이어야 되는데 안 될 확률이 99%가 넘는 거는 그 당 내에서 그 세대로부터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인지도나 이런 게 제가 압도적으로 딸리니까요. 저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1%의 가능성이 파란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청년 유니온의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PR 전략의 실패와 조성주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브랜딩의 실패도 지금 사실 다 이겨내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 다 해야 되는 일단 그 거죠. 부분도 설명해봐요. 어떤 거 유니온의 공동의 성과를 본인이 다 지금 가져간 거 아니에요?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그 나머지 그럼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네가 다 한 거 아닌데 왜 네가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불만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분들이 협조적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럼 네가 대표로 유니온 이름으로 네. 대표가 되라고 지금 이 선거 운동도 도와주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럼 독차지했다고 할 수가 없네. 나누고 있는 거네. 저희는 처음 청년유니온 설립할 때부터 김연경 위원장하고 저하고 그러면 김영겸 위원장은 왜 대표로 안 나오고 본인이 나온 거예요? 정책위원장이었는데. 본인은 아직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지금은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처음부터요? 네. 유니온을 저희가 할 때부터? 청년유니온 창립하고 딱 일주일 후 2010년 3월 20일, 13일 날 창립했으니까 20일 날 김연경 위원장 그다음에 그 당시 사무국장하고 모여서 우리는 무조건 2년 후부터 이 중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무조건 정치해야 된다. 라고 그때 이미 창립하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됐든 정치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그냥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지금 조합은 1000명 수준인데 이걸로 계속 싸워 나가는 걸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결국 뭐 청수님 얘기대 닥치고 정치처럼 정치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 이게 저희 그 뜻은 아닌데. 물론 명적이긴 한데 그 뜻은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하면 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읽어봐요. 도움이 될 테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대도 있어요. 기대도 있고 사실 잃을 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는 진보 정치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는 사실은 기대해줬던 사람들에게 실망도 많이 안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가 여전히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진보 정치에 조금 더 작은 기대, 작은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약간 파란을 일으킬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진보 정치에도 조금 애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는 하겠지만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결과는 만들어낼 자신은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아까 본인이 설명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감정이입 능력이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없는. 제가 보기엔 제로예요, 제로. 거꾸로 그게 굉장히 많은 정치인을 잘 떠올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 울리는 부분이 있죠. 그 상극에 있는 정치인이에요, 두 사람이 사실은 가만 보면. 근데 본인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기억하실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시되 여기 꼭 침 발라 놓고 싶었어요. 꼭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위인전의 속은 어른들을 위한 찌질한 위인전. 딴지일보에서 연재되고 있는 연재물인데 그걸 또 모아서 또 책까지 냈네요. 왜 어른들을 위한 위인전이냐? 이 위인들이 얼마나 찌질했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위인들의 찌질함을
폭로한다거나 그런 찌질한 책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미세한 또는 거대한 찌질함을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이다. 이런 위인이라는 게 찌질하지 않아서 위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찌질함을 잘 다뤘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동결 건조 열대 과일 프루트킹 제목이 프루츠 킹이야. 과일 왕 골든 망고 우리나라 게 아니구나 이거. 바나나고 망고스틴인데 딴지 마켓 최초의 해외 올로케 검증. 오. 과일만으로 만든 거래요. 싱싱한 과일을 급속 냉동시켜서 만든 것이다. 튀기거나 하지 않았다. 과일 위에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았다. 급속 냉동을 한 다음에 수분을 쫙 뺍니다. 그럼 이게 아삭아삭해지거든요. 지난 녹화 시간에 대기실에 이게 막 쌓여 있었어요. 총수가 막 먹었어요.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먹은 게 이거야? 원래 이 딴지 마켓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꼭 그 공장을 직접 가보거든요. 태국에 직접 다녀왔다네? 총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제조업체 선샤인에 가가지고 직접 봤답니다. 그랬더니 GAP 인증, ISO 인증, 코쇼 인증 등을 두루 갖춘 훌륭한 것이었다. 그렇다는 얘기고 사 드셔보세요. 이번에 모실 분은 선대인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큰 뉴스인데 크게 취급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 뉴스를 해석할 그 해법을 지금 이렇게 독법을 가르쳐 주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뉴스냐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엇이라고 하는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엘리엇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왜 이러냐고. 근데 걔들이 왜 이의 제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안 알려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제대로 해설해 주는 데가 잘 없고. 다 알면서 해설 안 해주고 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꽤 자세하게 추적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너무 자세해가지고 읽다가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씨발! 잘 좀 만들어, 그러니까. 한겨레는 잘 보도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자, 우선 삼성물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뭘 하냐면 여러분 레미안 아파트 알죠? 레미안 아파트를 삼성물산에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안에는 이른바 이제 건설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상사 부문이 있어요. 매출은 비슷한데 돈을 실제로 수익을 남기는 건 다 아파트 지어서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은 사실 그냥 레미안 아파트 짓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쉽고요. 건설업계에서도 시공실적 1위, 즉 제일 큰 회사라는 겁니다. 제일모직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일모직 어떤 회사일 것 같나요? 원래는 제일모직이라는 게 패션 사업을 하던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지난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이제 막바지 승계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이 그룹들 간에 계열사들 간에 막 재편을 해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에버랜드 생각나세요? 에버랜드는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자, 에버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죠. 이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사실상 주축인 회사예요. 여기에다가 뭐의 주축인지를 말씀하셔야지. 지난해 예전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에서 패션 사업 부문을 가져오고요. 덩치를 키우면서 이름을 아예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사실상 주축인 회사인데 에버랜드라고 하지 않고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이름 세탁이라고 봅니다. 왜 이름 세탁이냐? 왜 세탁을 했느냐? 에버랜드라는 회사는요, 삼성그룹에서 사실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회사예요. 간단한 얘기를 하면 이건 회장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죠? 자, 근데
그걸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낸 편법이 뭐냐면 에버랜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게 20년 전에 시작된 재산 상속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 지점이거든요. 순환 출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예?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는 판을 짰어요. 그런데 그 에버랜드가 지금 말씀하신 건 제일모직으로 정체를 바꿨다고. 왜 이런 세탁을 해야 하냐면 에버랜드가 삼성이 이제 3세 승계를 하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불법 상속, 편법 상속을 자행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제 거론도 되고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지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회사다. 이게 이제 너무나 뚜렷한 거죠. 근데 이걸 지난해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의 에버랜드 어디 갔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제일모직이라는 그 회사가 사실은 이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삼성물산이라는 엄청난 덩치의 회사를 그냥 먹어버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가치를 적용해서 먹어버리려는 시도 자체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일모직 그 이전에 에버랜드 그 에버랜드의 지분 절반 이상을 이건희 회장 가족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물산을 먹어버리는 거 헐값으로 시장 가치보다 훨씬 싸게. 그러면 삼성그룹의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 끝나는 거죠 이제. 오늘 할 얘기 다 한 거잖아요. 나 왜 불렀어 그럼? 이게 핵심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 엘리엇은 왜 등장하고 그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먹었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가? 이런 거 설명해 주세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주지 않고 그룹을 승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막 몇 조씩 되는 재산을 그냥 물려주면 상속세가 우리 되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 단위로. 5조 원 정도를 물려주면 한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양반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어요? 안 내죠.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냐 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에버랜드가 원래 등장하는 겁니다. 삼성그룹이 3세 승계를 하는 과정이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물려줍니다. 어떻게 물려주냐면 처음에는 아주 비상장돼 있고 가족들 지분이 높은 회사를 지분부터 먼저 확보하게 해주고요. 3세가. 이재용이죠. 이재용하고 이부진, 이서연 이 3남매가 지분부터 확보하게 해주고요. 이 지분을 많이 확보한 삼성의 상장되지 않은 회사,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또는 엄밀하게 가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대로 이제 이 가치를 산정해서 헐값에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분을 확보한 회사에다가 일감을 막 몰아주죠. 일감 몰아주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덩치를 막 키워줘요. 덩치를 키워진 다음에는 이 회사를 이제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시키면 상장돼서 거래가 되면서 그 자체로 가치가 뻥튀기가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하듯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 중에 아주 막 덩치도 크고 영양가 있는 회사들하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사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에버랜드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이고요. 왜 그런 회사냐 하면 에버랜드가 이재용 지분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25%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일가 전체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총수가 순환출자라고 했는데요. 순환출자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출자를 해서 이걸 지배하고 B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를 출자해서 지배하고 그다음 C 회사가 다시 A 회사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이 사슬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도 각 계열사가 조금씩 계속 순환 출자하는 식으로 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에버랜드예요. 지금의 제일모직. 처음에 얼마였죠? 20억이었던가요? 이재용이
지금 확보한 지분이 거의 한 6조, 평가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대략 4조, 5조, 6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상속이 아니고 증여받은 액수가 얼마냐 하면 60억 원을 받았어요. 60억, 맞아. 네. 그러니까 60억 원이 몇천 배가 뻥튀기 된 거죠. 60억 원으로 에버랜드의 그 지분을 가진 거예요. 60억 원으로. 그때만 세금을 한 번 냈어요. 증여니까. 그 60억에 대한 돈만 내고 세금 한 번 내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실제로는 재산을 회사 그룹 전체를 넘겨봤는데 안 내고 이 회사의 지분을 그만큼 가지고 이 회사가 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고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싸게 사고 뺑뺑뺑뺑 돌아서 자기가 가진 지분이 이거밖에 없는데 회사 전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이때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거의. 근데 마지막 단계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이름을 싹 바꾼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을 확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일모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에버랜드를 상상하셔야 돼요. 지난해 말에 상장을 합니다. 원래는 비상장 회사였거든요. 상장을 해야 가치가 커지죠. 네, 상장을 하면 그 자체로 주가가 뻥튀기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다들 알죠. 아, 이게 이른바 황제주다. 즉 3세 승계주라는 걸 알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가치를 그룹 차원에서 계속 높여갈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되자마자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데도 계속 이제 주가가 뛰어요. 예를 들어서 상장할 때도 이미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상장하고 나서 합병 직전에 합병 추진 직전에 한 19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합병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이 합병을 할 때 양쪽의 합병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제일모직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냥 이 회사 각각의 재산, 즉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산 가치를 보고 이 비율대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크게 보면.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건 뭐 상관없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걸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모직은 상장하고 나서 황제주라고 이미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적은 그만큼 안 따라주지만 나중에 그룹 차원에서 막 몰아줄 거다. 그래서 실적을 막 낼 거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삼성물산은요, 주가가 사실은 한 지난해 말 정도부터 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병을 할 때도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을 때, 그리고 삼성물산은 역대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낮을 때 이걸 비율로 계산해서 제일모직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주가를 선정해버려요.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결정되는데 주가 가지고 그냥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해요. 삼성이. 그렇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제일모직 회장 가족이 소유한 제일모직이 싸게 사죠. 그러려면은 자기 계열 회사지만 삼성물산이 장사를 못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부터 삼성물산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제일모직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막 노력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알려주세요. 건설 회사가 자, 실적을 못 내려면은 수주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되는 실제로 안 합니다. 일부러 건설 수주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건설 회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이걸 다른 회사 말고 우리는 삼성물산하고 수의 계약할래. 그래서 제발 공사 좀 해줘. 갖다 들이미는데 그걸 막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이상한 거죠. 보통 삼성물산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한 5년치를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공사할 걸 계속 갖고 가면서 계속 수주하고 한쪽에는 공사해서 완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주잔고가 5년치가 있던 게 5년치가 아니라 한 1년치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헐값이 돼야 살 거 아닌가요? 헐값에. 네. 그 이 사정을 모르는 그냥 일반 주주들은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 회사 실적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서 계속 팔려고 할 거고 그러면 주식이 계속
그렇죠.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엇은 왜 튀어나왔냐? 엘리엇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 그냥 정확하게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헤지 펀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펀드라 그러면 주식시장에 이렇게 그냥 증권사들이 뭐 파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제 펀드에 가입해서 이제 상품 가입해서 뭐 적절한 이제 주식시장 내에 상품을 투자하고 이러는 건데 헤지 펀드라는 것은 그런 공개 모집을 하기보다는 아름아름으로 또는 뭐 큰 손들이 이제 사적으로 된 돈, 즉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집을 해서 펀드를 운영하는데 이건 꼭 뭐 주식시장에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으로 막 파생상품 거래도 하고 뭐 M&A 합병 같은 것도 추진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그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엘리엇 같은 경우는 줄여서 엘리엇은 뭐 요번에 삼성물산뿐만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뭐 사냥해서 엄청난 주가 차익을 올립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장사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겪어서 채무를 제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아르헨티나 그 정부 군함을 아예 압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골 때리는 되죠. 근데 어쨌거나 제일 모직이 삼성물산을 이렇게 삼키려는 시도. 그래서 이재용한테 엄청난 부를 몰아주면서 삼성의 지배권을 옮기려는 이런 시도를 사실 국내 언론이 거의 제대로 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제기를 안 하고 언론도 지적을 안 하고 이런 와중에 엘리엇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엇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삼성물산 주식 7%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순들을 보면 그 삼성이 어떤 식으로 그 지분을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삼세 승계로 이어질 거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런 경로를 쭉 생각해 보면 아 삼성물산을 먹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을 사둔 거고요. 한 7% 이상의 이제 대주주니까 이 삼성 대주주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 합병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심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처분 소송을 냅니다. 물론 엘리엇이라는 데가 무슨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 공정한 시장 경제를 뭐 수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죠, 당연히. 걔네도 장사꾼은 맞아요. 네, 장사꾼이고요. 이른바 이제 이런 식의 수법을 써서 계속 또 소송전을 제기해가면서 자신들의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뭐 주주 가치라고 떠들지만 돈을 많이 챙겨갔죠. 네.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제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또는 삼성으로부터 타협을 끌어내서 엄청나게 이제 비싼 프리미엄으로 야, 니네들 그 문제 제기 안 하는 대신 우리한테 그거 팔아. 우리가 지분값 비싸게 쳐줄게. 이런 식의 이제 뭐 타협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식의 이제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이 이 합병전을 어떻게 포장하기 시작했냐면 엘리엇이 우리 국부를 유출하려고 한다. 우리 기업을 먹으려고 한다. 우리가 방어해야 한다. 삼성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제일 모직은 삼성물산 합병해야 한다. 외국 약탈 자본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삼성의 싸움으로 지금 언론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언론들 보도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인천공항공사를 팔려고 그랬어. 그리고 그걸 외국계 뭐 지금 같은 헤지펀드가 헐값에 먹으려고 했다면 그건 국부 유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공 전체의 재산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헐값에 매각한다. 그거는 국부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뭐냐 하면은 동네 깡패가 이제 삥을 뜯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해외 깡패가 와서 그 삥을 뜯는 걸 채려고 그래. 나눠 먹자고 그러는 거야, 지금. 법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은 지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그러니까 시가를 평가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룹 차원에서 이 심지어 주가를 조작했다고까지는 표현하기 힘들지 몰라도 주가를 조정했다라고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룹 차원의 작전이 개시됐다고 진행이 됐다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그래서 이 로이터에서 보도한 게 이렇습니다. 뭐 신랄한 표현을 씁니다. 신랄한.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표현하면요, underhand share dealings라고 그래서 굉장히 야비한 주식 거래, 지분 거래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로우볼이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터무니없이 헐값 매기는 거.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제일모직이 삼성을 먹는 네. 과정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아예 이런 합병 추진 과정 자체를 기만술이라고 표현해요. 기만술. 그러니까 한국 언론, 국내 언론에서는 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편이죠. 삼성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질러 온 잘못, 또 그 잘못된 부의 승계, 특히 세금 없는 3세 승계,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게 삼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하시지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자. 자, 마지막으로 그럼 자. 왜 이 얘기를 문제 제기해야 하느냐? 자, 네. 이게 지금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한번 보세요. 뭐 삼성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 있고 SK 있고 지금 뭐 LG GS 다 있습니다. 이 재벌가들이 2세 승계로 왔다가 이제 3세, 4세 승계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느끼시잖아요. 이게 재벌 그룹들이 다 이렇게 지금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이제는 진해발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골목 상권 무너지고 중소기업들 무너지고 우리 벤처 생태계 전혀 생겨나지 않고,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질식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는커녕 계속 3세, 4세 이렇게 넘겨가면서 거의 뭐 우리가 무슨 북한의 뭐 김정일, 김정은 체제 비슷하게 세습하는 이런 체제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아니 세습 조치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째서? 남들 다 내지 세금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라 이거지. 자, 맞습니다. 뭐 좋습니다. 정세습하겠다면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 내는 세금 다 왜 내고. 지들만 예외냐고, 돈도 제일 많은 것들이. 자,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죠. 자신들이 돈을 내서 지분을 확보한 만큼만 경영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또 책임지는 구조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분은 꼭 조그맣게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분이 3%가 안 되거든요. 그 3%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의 총수라고 불리면서 전체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뭐 불과 1%, 2%,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그 삼성 계열사 전체의 오너라고 표현한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짠머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막아야 되잖아. 안 막는다는 게. 막기는 뭘 막아요?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도와준다는 거지. 합병 추진권 관련해서도 관련 당국에,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관련 당국에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지 라디오하고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합병 추진한다고 해봐요. 저희 회사 가치가 훨씬 큰데 총수가 저희 회사를 막 먹으려고 그래.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거거든. 그럼 금감원이 개입하게 돼 있거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가만히 있기는 그냥 이렇게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도닦는 자세로, 우리 언론도 너무 말을 안 하고 투명하게. 우리 정부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손대인 소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손대인 네. 소장님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한 거예요. 소장님 뭐 무슨 행사 있으시다면서요? 자, 끝납시다. 무슨 행사 소개. 행사도 됐고 지금 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현대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벌 기업들도 삼성이 이렇게 쭉 하는 꼬라지를 보고 이게 잘 되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다른 뭐 방법을 택하거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히 재벌 그룹 안에서 뭐 이재용한테 불을 몰아줘서 배 아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이렇게 저도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막 열 오르는데 왜? 이 단순한 1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얘기를 1시간 했잖아. 이 모든 것은 그들 가족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들 가족을 위한 거라고 말해주지 않고 삼성 그룹이라고 말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내고 있는 이 이익이나 경제 규모 그걸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직도 마지막에 남았어요? 재벌이 있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아니, 재벌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요, 한 100년 전에 우리의 독점 재벌과 같은 트러스트라는 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서민 경제들이 막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공황 거치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후에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전후 한 45년부터 해서 한 7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는 고도 성장이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부의 불평등이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군벌하고 합작해서 재벌이 그때 나왔습니다. 우리의 재벌이라는 말이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로 자이바츠라고 하는데 이 자이바츠들이 군벌들하고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막 군수물자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원됐죠. 그리고 나서 메가드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일본에서 강제로 이 재벌 그룹들을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재벌 해체도 아니고 좀 제대로 그냥 재벌 개혁을 하자라는 건데 이 정도 하고 나서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재벌 개혁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남들을 지키는 수준으로만 지켜달라 이거지. 왜 지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냐는 거야. 응? 세금도 안 내고. 엄청나게. 그게 말이 안 되고 심플한 거예요, 그냥. 거기 매거도 안 나와도 돼요. 그 정도를 바라는 거지, 나는. 네. 자, 굉장히 소화적인 사람과 대국적인 측면을 보는 저와 자, 이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다시 좀 물어줘요. 7월 11일 날 제가 할게요, 그냥. 소장님 뭐 무슨 행사 있으시다면서요? 7월 11일에. 이왕이면 좀 애정을 담아서 물어주시면 안 돼요? 아, 소장님 뭐 행사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죠. 7월 11일 날요.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요.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기회? 예. 한 번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요즘 IoT다, 뭐 O2O다, 또 뭐 이 빅데이터다.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그만큼 과학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제 이 산업 또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서 딱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욕구가 있으실 거예요라고 막 미리 말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단 한 번의 기회. 분야 이제 최고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오늘도 뜨거운 시간이었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